예,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 마지막 강연 이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춘 대사님이신데요. 서울법대 졸업하셨고 러시아 대사로 근무하셨고 또 외교부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 때마다 이게 참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강연 이렇게 응해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게 뭐 화면은 잘 안 보이는구만요.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디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보통은 제가 강의하는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는데 그게 다 정리된 게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히 트루스 아카데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루스 아카데미의 본질을 살려서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이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외교관 생활 35년 동안 했는데 그것을 총 결산하면서 특히 최근에 남북관계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지난 70년간의 역사, 그중에 외교사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외교사의 또 대부분은 북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든지 밖에서 근무를 하든지 항상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 외교 활동하는데 상당한 그 부분을 늘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왔는데 그 관계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요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요즘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북한이 하는 것은 제가 감히 100%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가치, 추구해왔던 외교 노선, 정치 이를 포함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진실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 남북한의 출발점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48년 우리는 8월 15일이고 북한은 9월 9일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불출의 영웅 우리 이승만 박사 그분이 건국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물론 그분의 역사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이 그 당시에 동양 최고의 석학이셨고 또 독립투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존중, 법치주의 이런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헌법부터 만드셨는데 이분이 한 것은 모두가 진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각하시기에 미국이 저렇게 세계 초강국이 된 거 물론 그 가치관이 분명하고 그런 가치관 위에 서 있는 나라지만은 한마디로 왜 미국이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됐고 세계에 우뚝 솟은 나라가 됐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미국 사회는
건국 때부터 물론 기독교 사상이 중심이 됐지만 정직한 것, 그것을 항상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은 정직을 추구하는 나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그 면에서는 지금까지 같이 정직을 바탕으로 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죠. 남북한 간에.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것은 바로 거짓이 이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실이 최후에는 이길 것이냐, 이 마지막 전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진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이길 수밖에 없죠. 예, 물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우선 북한의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나라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집단이 생겼는데, 그것은 김일성이라는 철저히 위장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건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 김정일, 제가 러시아에서 2001년에 이 하바롭스크라는 이 극동 지역을 출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제 차를 운전하던 그 고려인 기사가 잠깐 차를 세우던지 저거 잠깐만 보십시오. 보니까 다 무너져가는 군인 막사였습니다. 병사들. 그게 다 폐허가 되듯이 했어요. 근데 저것이요, 저게 김정일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 이름을 유라라고 그랬습니다. 김유라. 러시아에서 유라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이가 백두산 밑에서 태어났다고 선전하고 있죠. 소위 백두혈통이라고 그러고 있죠.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까지 내려오는.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버지는 김정일이라는 것이 나왔지만은 엄마가 누구냐는 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일교포 출신 고용희라는 여자, 그거 낼 수 없어요, 밖으로. 왜냐하면 다 탄로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삼부자의 그것만이 거짓이 아니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도는 완전히 거짓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시민사회 대표로서도 일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헌법이 있죠? 그 법제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헌법과 법률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킬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법에는 그 우리 개인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한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저지당하고 굳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붙들려 가고 감옥 속에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북한에 평양에 교회가 둘이 있죠. 봉수교회 7골이 있는데 그거는 공산당 당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가서 하는 정치 행사지 그게 예배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순전히 남쪽으로부터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하여튼 일일이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사회는 거짓이 100% 지배하는 사회고 대한민국은 진실 위에 기초한 사회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트루스 아카데미가 이게 뭐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케이스를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걸 비춰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여러분들 이것도 남침설이 있고 북침설이 있죠. 일단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침설이라는 것은 이건 정설이죠. 북한에서 전혀 우리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건 뭐 제가 모스크바에 있으면서 스탈린 시대의 모든 그 비밀 문서들 다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건 분명히 남침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선가 6.25를 내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내전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운 거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 오타와에서 밴쿠버에서 한국 참전 16개국이 포함된 20개국 그 외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한국 문제만을 이 김정일의 저 핵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만 논의를 집중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6.25 16개국이 참전한 것이 어떻게 내전입니다. 이건 인터내셔널 워입니다. 국제전입니다. 국제전. 이거 완전히 이것도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것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포함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룬 나라라, 가장 모범적인 나라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를 내가 고트를 했는데 정의가 패배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패배한 나라. 불의의 패배고. 그리고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 나라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폄하를 하고 있죠.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북한, 김일성, 김정일 그 3대 정권이 계속해서 해온 거짓말을 우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또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이 많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약속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약속을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북한의 최근 사례를 조금 이제 열거했는데요.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시작한 건 상당히 이제 물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991년 12월에 우리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면은 사실 지금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핵을 만들 수가 없죠. 핵무기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6년 1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 이제 들통이 난 거고, 그 전에 이미 이 94년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소위 이 Agreed Framework라는 이 북한 핵 동결 합의, 이것을 할 때도 그건 약속이었죠. 94년 10월에. 그런데 2002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이 사람들이 파키스탄에서 칸 박사라는 그 원자력 물리학자를 수배를 하고 거기서 밀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 소위 원심 분리기라는 거, 그 우라늄을 가지고 핵을 만드는 걸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그만 미국한테 들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속이는 것 아주 귀신 같은데, 또 미국의 CIA나 이런 데도 그 속이는 걸 발견하는데 귀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2002년에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국무성의 차관보가 미국 평양에 가서, 지금은 죽었습니다마는 그 강석주라고 그 당시에 외무차관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그거 또 약속으로 그거를 자꾸 개발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파키스탄에서 원심불기를 사오면서 이 교환했던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영수증. 예. 그러니까 강석주가 손 들고 거기서, 그래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만들었는데 어쩔래, 이렇게 이제 뻗대면서 이제 이 합의가 깨졌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 케이스에서도 분명한 것은 북한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예. 2000년 94년 이제 핵 위기가 정점에 달아가지고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났죠. 예, 그래서 이제 94년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도 보면은 카터 전 대통령을 김일성이가 아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예, 어디까지 속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카터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예. 주일학교 교사를 평생을 했고 대통령을 마치고 난 뒤에도 그걸 계속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김일성이가 대동강에서 배를 태우고 이렇게 로잘린 여사 그 부인까지 같이 배를 태우고 하면서 그 아주 완전히 크리스찬으로 가장을 했어요. 자기도 그 엄마가 누구죠? 강반석이라는 사람 있죠? 얼마나 신앙이 그 투철했으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크리스찬 분명해 내보니까. 근데 자기 엄마 손을 잡고 자기가 유년 주일학교 다녔던 그때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거기 카타가 이제 완전히 속았고, 우리가 무슨 핵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무슨 핵이냐. 우리는 핵을 만들 의사는 물론 없고 능력도 없다. 네가 보다시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카타가 100% 속구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낸 게 북미 합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네. 이제 그것도 결국 2002년에 깨졌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15일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믿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갔다 오면서, 예,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다. 전쟁 없어. 전쟁은 없는 거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0% 속아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2000년 6월 전 김대중 김정일 회담 맞죠? 그다음에 2000년 7월에 제가 러시아 대사로 있을 때에 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몇 달 있다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하고 만났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G7 회담이라는 게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어요. 선진국 순회회담이라는 거. 근데 이 푸틴이 거기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국제 무대에 처음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일은 이제 미사일 시험을 안 하기로 나한테 약속했다. 98년에 이미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 과민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푸틴이 김정일하고 만나고 나서 김정일이가 나한테 약속하기를 이제는 유예하겠다. 소위 모라토리움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선진국 순회회담 가서 푸틴이 아주 영웅이 됐어요. 전부가 박수치고. 그런데 그리고 끝났는데 그 해에 8월 달에 바로 한 달 후에 우리 언론사 사장단 48명인가 뭐 하여튼 그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단들이 아이고 저 발사 실험도 이제 안 한다 그러고 이제 상당히 평화가 이제 깃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얼마나 아부했겠습니까? 했는데 그랬더니 김정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뭐 내가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농담으로 흘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완전히 속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끊어졌네요. 내가 좀 보고해야 되는데. 요새 좌빨에 불려보는 모든 게 자꾸 차단이 자꾸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 핵 합의가 깨지고 나니까 중국이 생각해낸 게 소위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인가 시작을 해가지고 하여튼 한 3, 4년 동안 또 그 회의를 끌었어요. 이 육자회담은 결국은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게 되고 처음서부터 그건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고 이거는 한국하고 미국만 속인 게 아니라 일본도 속이고 중국, 러시아 다 육자회담 당사국을 다 속여서 끌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박차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제적인 사기를 친 거죠. 이게 9.19 합의라는 게 있어요. 2005년에. 그거는 우선 육자회담이 왜 하느냐. 목표를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2.13 합의라는 게 있어요. 그 후에 또 2년 지나서 이제는 이제 조여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유형, 무형의 원조를 아주 왕창 퍼주고 그 대신 핵무기 개발을 스톱한다. 그 내용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그냥 그것도 깨버린 거죠. 그때 어떤 쇼를 부렸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저쪽 영변 쪽에 가면 그 오메가 원자로 시험용 원자로가 있는데 거기 그 탑이 있습니다. 냉각탑이라고. 그 탑을 아주 동영상으로 잘 찍어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완전한 쇼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핵 안 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것도 거짓말로 됐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미국은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정직한 나라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저도 뭐 일본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일본하고 합의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간 끌고,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일단 합의가 되면은 그 합의를 지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신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일본을 무시하지만은 일본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용이 있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북한이 100% 허위라고 그러면은 중국은 100%는 아니지만은 비슷할 정도로 위장이 많고 거짓이 많습니다. 다만 포장을 잘할 뿐이죠. 러시아 민주화됐다고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에 그 정체가 그렇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거기서 몇 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미국하고 일본이 그 신의를 지키고 정직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의 순간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진실과 거짓의 대결 국면에서 거의 막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 청와대에서 김여정이를 접대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내용, 그 의전 절차 이런 걸 보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아주 최우방국의 국가원수가 왔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뭐 과공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하고 또 뭐 어제 온 김영철이 같은 케이스도 보면은 그것도 과공인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요만큼도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100%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마치 저 북쪽에서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지시 명령 이런 것이 전부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국자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배란간 응원단이 와가지고 그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색한 평화가 어떻게 배란간 옵니까? 여태까지는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수차례 협박 공갈해 놨는데 미국도 다 백악관이고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배란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배란간 될 수가 있다면은 처음서부터 와서 그럼 핵무장 우리 이제는 포기했습니다라든지 안 할 테니까 얘기하자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다리를 좀 놔달라? 그럼 그 다리 놔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 편인가요? 우리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동맹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동맹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TA를 매개로 해서 경제동맹이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사동맹, 경제동맹 이것이 다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은 가치동맹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이런 기본 가치관을 함께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가치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분야를 합쳐서 이것을 한미 간에는 포괄적인 동맹관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맹이라는 것은 우선 군사동맹이 뭡니까? 그거는 미국과 우리가 동일한 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적이 있다 이거예요. 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운 그게 동맹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그 동맹을 적과 내통하고 모의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을 속일 수 있느냐. 저는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속아 넘어갈까요? 안 속습니다. 더 이상 안 속겠다고 그랬어요. 예, 안 속습니다. 예. 거기에 사실은 우리의 희망이 아직은 있습니다. 예. 오늘도 회담을 하고 어저께 문 대통령이 또 김영철이를 1시간이나 만났다고 그러고 오늘도 안보실장이 회담을 했다고 그러고 나오는데 비핵화도 얘기는 하긴 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믿을 수가 우선 없어요. 예. 지금 하는 모든 그것이 그리고 이미 그동안의 이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그리고 유엔을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거리라는 게 그게 유엔 가입국 모두가 제재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로 도와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올림픽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그냥 그 제재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예. 적국에서 오는데 아니 올림픽은 자기들이 오는 건데 그거를 몇십억씩 퍼줘가지고 호화스럽게 그걸 대하죠. 이건 유엔 제재 결의의 그 기본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올림픽 기간 중이니까 다른 나라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 한국이 이 제재 그 시스템을 망쳐놓은 거 여기에 대해서 혹독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책임 추궁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금까지는 북한을 제재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런데 이제는 북한과 공조한 한국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재를 받게 생겼죠? 최근에 미국이 통상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걸어서 30% 관세 매기고 예컨대 철강 수입 거의 금지할 정도의 엄청난 폭탄 세금을 붙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느 제품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룰을 위반해서 했다?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FTA를 폐지하겠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반신반의했지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것은 한국 현 정부가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젠 그 경제 통상도 이것은 적국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문에 우리 나기를
왜 동맹국인데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걸 맞았느냐? 중국이나 이런 데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독일이나 뭐 그런데 일본이나 뭐 그렇게 놔두고 왜 우리만 이렇게 때렸느냐?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적국이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은 다시 동맹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계속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올림픽 참가는 이제 위장 평화 공세 그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이것도 완전히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죠. 김정은의 신년사 얼마나 그럴 듯합니까? 거기 이제 속이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한국하고 잘해보겠다는 건 완전 100% 속이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이것은 미국을 겁주려고 그러는 건데 미국이 거기에 겁을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자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기 따라서 춤추고 있거든요. 춤추고 있어요. 펜스 부통령 왔을 때 그 자리 보셨죠? 평창에서. 그렇게 누가 그랬어요?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동복 선생은 그걸 짐승끼리 강제 합방시키려다가 이게 안 된 거라고 그렇게 아주 표현하셨는데 나는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 잘못하고 잘하고 무슨 뭐 올림픽에서 이렇게 얼굴 스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방카 바로 그게 이제 왔을 때도 보면은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동맹을 강화하는 그 의미로 온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뭐 김영철이고 뭐 이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이렇게 한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김여정 선수단 참가 이거 전부 쇼,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만경봉호 국립극장 워커힐 이거 다 의미를 아시잖아요. 만경봉호는 1974년 그 문세광이가 박 대통령 살해하려고 오기 전에 일본에 정박 중이던 바로 만경봉호에서 북한 요원들한테 교육받고 온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경봉호라는 거는 그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스파이들을 보내서 일본을 우회해서 한국으로 보내고 또 문세광 같은 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런 짓을 하게 했는데 그 만경봉호를 이번에 이 응원단이가 예술단이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공연을 국립극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국립극장에 바로 문세광이가 와서 바로 박 대통령 저역하다가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거든요. 이 사람들 또 어디서 짰습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짰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뭡니까? 지금 동부 이천동 가면 동상도 크게 있고 그분이 6.25 때 참전해서 3스타 제너럴 삼성 장군인데 여기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커힐 호텔은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워커힐 호텔을 냈는데 이 예술단 그것도 워커힐에서 채우고 또 김영철이도 또 워커힐을 하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그동안에 이 테러하고 이런 분자들을 이렇게 우대해서 바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갇혔다.
이것이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면 안 했을지 모르죠. 여기서 자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따라서 이것은 지금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하부 조직 비슷한 게 돼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산무 뭐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어저께 그 이해란 박사라고 북한에서 온 탈북 여성 1호 평창에 가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태극 들어갈 수 없게 해서 암표 80만 원을 주고 사서 들어갔대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라니까 태극기를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마지막 폐회식에 태극기를 못 들고 간다? 저쪽에서 온 애들 전부 인민공화국 들고 그냥 난리 치는데 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기가 없고 국가가 없고 국명이 없어요. 애국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편하게 하시면. 예? 뭐 이건 이미 다 정부의 과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뭐 다 말씀드린 거고 결국 이제 저쪽에서 평화 공세로 나온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정신무장 그 무장 해제죠. 무장 해제시키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한미일 이 삼국 협력 이걸 이제 그 와해시키는 거죠. 아베 총리가 왔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 씨의 대답은 왜 남의 그 일에 내정 간섭을 하느냐. 근데 이게 내정 간섭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UN 가입국 193개국이 전부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북한 제재에 전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이 정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노동미사일 한 방이면 그냥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몇 년 전에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실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본이 어떻게 자기 안보를 걱정 안 합니까? 근데 이거를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해요. 이 올림픽하고 여기 김여정이 오고 그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하고 1시간 1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통화였겠습니까? 지금 얘들이 올림픽 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고 평화라고 그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 메시지를 사실은 아베 총리가 전달하러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얼마 전에 뭐 코리아 패싱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패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에 미국이 예컨대 아까도 뭐 그 공격하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코피를 한번 터쳐야 되겠다. 예? 그럴 때 대한민국에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겠습니까? 안 알리죠. 왜냐하면 알리면은 그 바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군사작전은 합동작전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예. 일본하고는 우리가 3년 전에 그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히 그 북한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거를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합동으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양국 간 동맹이지만은 한미 동맹화에서
작전을 하려면은 그 첨단 기술에 의한 그 첩보, 정보, 그 취득, 분석, 그리고 다시 전략성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일본이 훨씬 앞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걸 협력 안 하면 한미동맹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으면 모릅니까,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정보를 안 주니까요. 아니, 주면은 바로 가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코리아 패싱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기로에 선 한국의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한미연합훈련 이거 글쎄요. 지금 이제 시기로 봐선 4월 초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은 아마도 지금 김영철이 와서 오늘 하고 그런 게 이제 같이 때를 쓸 겁니다. 조금만 더 연기하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미국이 오케이, 조금 더 연기하자. 그렇겠습니까? 그건 1%도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 능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자탄 실험은 이미 수소탄 실험까지 했고,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연기. 그러면 너 안 하겠다고 약속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안 하고 회담을 합시다, 회담. 그 회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문재인이 뭐 김정은이 같이 가서 뭐 목을 끌어안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건. 그건 미국이 위협당하는 건데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그런 것은 안 하겠다. 더 이상 안 쏟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꾸로 나갈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부터 우선 해보자. 오늘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지고 남북 정상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데 때리겠느냐 설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미국의 공동의 적이 됩니다. 그건 문재인 플러스 김정은이가 한 패거리다. 이걸 다 박살내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것이 이제 기본 이제 전략이지만 사실은요, 이것만 계속해 가면요, 김정은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저쪽에서 상황이 급박해져 가지고 뭐 김여정일 보내고 무슨 이것들 다 보내는데 김영철이 보내고 그거는 저쪽의 사정이 급박해 있다는 건데 이 제재의 고삐를 줄이지 않고 계속 그것이 바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이 선박 28, 회사 27개, 또 개인 한 명 56개 제재를 하는데 그 제재를 계속해 나가면은 북한이 핵을 완성해봤자 그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을 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권을 잃어버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밀고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이용해서 와르륵 이제 와가지고 껴앉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중국과 러시아라는 변수가 아직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도 이 북한의 현 체제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그 컨센서스죠. 컨센서스. 그거를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정면으로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중국도 이제는 저 단동에 있는 세관 같은 거에서 바늘 한 개도 들어가지 안 된다. 소위 철 제품 들어가지 않는다. 바늘 한 개도 안 된다. 이런 그 고시를 세관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형편이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뭐 내년에 이제 팔순입니다. 제가 팔순인데 태극기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나갑니까? 태극기 들고 마지막 봉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죠. 당신 뭐 공직에서 벌써 은퇴한 게 언젠데 지금 그러고 다니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러죠. 글쎄 공직에서 은퇴는 했지만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은퇴가 있느냐. 나는 그건 못한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저 핵과 미사일과 싸우는 거 그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진실과 거짓 싸움에서 진실이 이기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풍조가 어두움의 영향하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지만요. 바로 어두움의 권세라고 합니까? 그걸 비치는 것은 빛밖에 없죠. 그것을 해결하는 건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또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1960년 4.19 때 대학생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좋고 그랬는데 그때 이 박사가 그 4월 26일 날 서울대 교수단이 데모하고 나서 바로 하야라고 하야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야하자마자 4.19에서 총에 부상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입원했었는데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학생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참 자네들 장한 일을 했네.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어. 이 굉장히 정말 가슴에 와닿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 존경합니다마는 김일성이가 700만, 800만을 죽였습니다. 물론 6.25 때 죽인 건 별도로 그 후에 전부 이 장성택이 축청하고 죽이고 김정남이 죽이고 그런 수법으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거스른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벽하게 암흑사회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결국 마지막으로는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한데 바로 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추종하는 이 주사파 이 무리들을 또 우리가 쫓아버리고 그럴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역사에 빛나는 나라로 이제 우뚝 서게 될 것인데 저는 이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치고도 또 우리 모임입니다만은 열심히 태극기 들고 나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 불쌍한 것도 있어요. 있긴. 그리고 무슨 뭐 헌법 개정도 반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과서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뭐 동성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경제적으로도 많죠. 근데 그거 주장에는 다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치려면은 목표를 하나로 정해야 된다. 목표를. 그 목표가 뭐냐? 저는 문재인 정권 타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월 1일 날 나가서 이렇게 행진도 그러겠습니다만은 타도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지고 청와대를 돌 것입니다. 거기가 대상이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예, 여호수아 장군 밑에서 나가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돕니다. 마지막에 외치라고 그러죠. 예, 그 외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 예,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 저희 툴스 포럼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별도로 강의 안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진실과 거짓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혹시 있으시면은 받고 넘어갈까 합니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정리할 수도 있고요. 예,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예, 질문을 1분 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베드로 선생. 예. 예, GNF 미니스트리 대표 허베드로입니다. 이 거짓에 속아서 탄핵 사태에서 우리가 굴복했습니다. 또 이번 거짓이 계속 가일층돼서 이제 이번 여기까지 왔는데요. 헌법 개정할 때 헌법에 또 한 번 거짓에 속으면은 사회주의 체제 변혁이 또 임박하는데 정말로 요 한 2, 3개월 남은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로 아주 결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툴스 포럼에서 아침에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의를 다지면서 이제는 정말로 각 부문에서 노인부터 어린애들까지 사회 각 층이나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회사원은 회사원대로 하여튼 모든 각 부문에서 이런 툴스 포럼에서 오늘 입장을 천명한 이런 부분을 결의해서 이것이 좀 모아져서 국내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제 외교에서는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선택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배은망덕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든 이런 사악한 짓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제가 답변하기 좀 부끄러운 질문을 하셨네요. 네. 지금 질문하신 취지는 뭐
저도 100%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며칠 전에 소위 앞으로 이제 태극기 소위 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 모임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들이 그 뜻을 모은 것은 이제는 우리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그 차원을 넘었다.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면 무슨 개인이 무슨 있겠냐. 무슨 공부가 필요 있느냐. 못합니다. 이거 나라가 이렇게 저쪽으로 공산주의로 바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그래서 우선 이번 3.1절 모임에는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 아주 뼈 아픈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외교는요, 외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정부의 안보는요, 안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 정부의 국방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정부의 국가정보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체제가 다 바뀌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기 우리 김석우 차관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다 외교부에서 옛날에 같이 이제 근무했던 동료인데요. 얼마 전에 전직 외교관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국 선언 그 백인 선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언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당장 멈춰라. 그리고 청와대에서 소위 그 외교 안보 뭐예요? 그 고문인가요? 뭐 예? 문정인 그 사람 그만둬야 된다. 네. 중국에 대해서 삼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드 더 이상 배치 안 하겠다. 우리가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그걸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세 가지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중국의 통치를 갖다 맡기는 거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 반역 행위다 이랬어요. 이렇게 아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일 간에도 지난번에 위안부 합의한 걸 백지화하고 완전히 일본하고 약속을 그냥 팽개친 이건 국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땅에 버리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예. 이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국제적인 신뢰가 없는데 무슨 외교가 되느냐. 앞으로 중요한 외교 고섭 협상 이건 이제 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 개헌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그런다는데 우리가 지금 OECD에 가입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포럼. 자유민주주의 그거 빼면은 그거 우리 참가할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 이제 완전히 국가가 이게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집단으로 추락한다. 이런 조금 험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선언문으로 해서 뿌렸고 또 밖에도 영문으로 다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그래도 외교를 담당했던 상당수의 인원이 이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외국에선 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오로지 한미 동맹에서 걸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이 현재 정권이 무너지면은 희망이 있구나.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피 흘리겠습니까? 미군 철수 그냥 바로 해버리고 끝나지. 아유 너들 중국에 붙어서 잘 살고 잘 먹으라 그러고 끝이지. 왜 골치 썩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 김은구 대표가 아침에 또 외신 기자 해서 회견도 했더라고요. 아주 그 발표문이 영어도 너무 잘했고 내가 보니까 훌륭한 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하나된 의지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계속 밝히고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들어주셔서 그 뒤에 계신 분이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질문은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경에서 일본 선교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그 러시아 대사로 근무하셨으니까 러시아를 어떻게 끌어안아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좀 아이디어나 그럼 좀 생각 평소의 소신이나 이런 것 좀 간략하게 피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인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평양의 저 절대주의 권력, 세습 권력, 저 체제를 무너뜨리고 2,400만 우리 동포들을 저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단된 역사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분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것도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한국의 자유통일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체제를 노예국가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한 거죠. 그럼 노예국가라는 것은 뭐냐?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은 노예제도든 뭐든 하든 현 상태를 그냥 끼워앉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합치하다고 보고 있죠. 물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한 5, 6년 전에 이메모라는 국책기관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대부터 남북한의 통일 과정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2030년에 가서는 완전히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세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가장 합치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부임하던 그 해에 푸틴 대통령도 같이 대통령이 됐고 그 출범 초기에 우리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룩한 우리 박정희 모델을 갖다가 그 푸틴 팀한테 잘 홍보를 하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받고 있죠. 어렵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벌써 4년째 제재받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를 보면은 러시아가 그 한국과 힘을 합칠 때에 러시아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다만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계속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도 좋고 남쪽도 좋고 이러한 딜은 성립이 안 돼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가 이 극동 쪽에 시베리아 극동 쪽에 특별 경제구를 만들고 신동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신북방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서 이제 거기 합치점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이것이 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가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도 이제 그 새롭게 조명을 받고 서로가 윈윈하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되겠습니까?